아내의 마지막 문자를 받은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저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천의 고급 호텔바에서 20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협력사 사장이 소개시켜준 접대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경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누구의? 부인께서 오늘 새벽 자택에서 그 순간 제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0년 저는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직원 5명, 사무실 10평 안에 아내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책상 앞에 앉아 전표를 정리했죠. 여보, 우리 꼭 성공하자.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자.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 지금 생각하면 웃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가장 부끄러운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첫 3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내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마음이요. 2013년 회사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과 첫 납품 계약, 직원 30명, 매출 50억. 그리고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접대였습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룸살롱, 골프, 술자리.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오늘 계약 하나 따냈거든. 여자들이 제 옆에 붙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술 냄새 나는데 어디 갔다 와? 거래처 미팅 사업이 원래 이래. 향수 냄새도 나는데 무슨 소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요. 2015년 매출 200억.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룸살롱에 갔습니다. 접대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2차 가실 거죠? 당연하지. 2차.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에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룻밤에요. 그날 아침 아내가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아, 그거 중요한 거래처 접대였어. 그거 하나로 5억짜리 계약 따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제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쓴 돈이었습니다. 2016년 저는 김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손짓하면 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후배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 지금 자금이 급해서 그러는데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만요. 1억? 에이, 형님이 그거 가지고 뭐하게 2억 줄게. 저는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2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폼 잡고 싶었습니다.
한 달 뒤 그 후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2억은 그냥 날아갔습니다. 아내가 알았습니다. 여보, 2억을 그냥 빌려줬어? 계약서도 없이? 아, 그까짓 거. 우리 회사 돈 그것도 없어.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야.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저는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사장님, 이 상가 건물 괜찮습니다. 지금 5억인데 1년 뒤면 8억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도 안 했습니다. 여보, 상가 건물 하나 샀어. 뭐? 얼마인데? 5억 괜찮은 투자야. 5억을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일일이 보고해야 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년 뒤 그 건물은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2억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해외 선물. 저는 아무거나 손을 댔습니다. 전문가인 척하면서요. 형님, 이거 대박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줬는데 좋아, 1억 넣을게. 또 1억이 날아갔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15억을 날렸습니다. 그 사이 저의 밤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저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룸살롱에서, 클럽에서, 골프장에서 한 번은 한 달 동안 만난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가방 좀 봐. 손잡이가 다 떨어졌어. 새 거 하나 사도 될까? 얼마짜리? 30만 원 정도. 30만 원도 아까워. 알아서 사. 저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서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고 온 날 아내는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2018년 저는 중국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통역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럽시다. 저는 그 여자와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까지 얻어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파. 병원 같이 가줘. 아내의 문자가 왔을 때 저는 그 여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안, 지금 미팅 중이야. 혼자 갈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시 여자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019년 회사는 최고의 해를 보냈습니다. 매출 500억. 저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한 달 유흥비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을 사고 고급 차를 바꾸고 골프장을 다니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형님 멋있어요. 사람들의 아첨에 저는 취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아내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저에게 학원비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아빠에게 전화하면 귀찮아하니까. 서연이는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주문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출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회복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날도 3천만 원을 룸살롱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했습니다. 형님, 이 해외 선물권 진짜입니다. 3개월이면 2배로 불립니다. 좋아, 3억 넣을게. 3억은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2021년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 방을 노리면서요. 이번에는 진짜야. 이거 되면 다 만회해. 저는 마지막 남은 5억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회사 재무이사도 몰랐습니다. 6개월 뒤 그 돈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나 회사가 좀 어려워. 얼마나? 빚이 30억 정도. 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우리 저축은? 다 썼어, 다 썼다니. 뭘 어디에 썼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에, 유흥에, 여자들에게, 허세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당신이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 돈을 밖에서 펑펑 쓰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나는 30만 원짜리 가방도 못 사면서 당신은 수천만 원을 하루에 쓰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난 참았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끝났는데? 2021년 가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본 아내는 30kg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오래 방치하셨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들이 환자를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족이었나요? 저는 아내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혼자서요. 매형이 퇴원시켜줬고 매형 내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2022년 중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통장도 압류당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번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유흥비 약 20억, 허황된 투자 약 25억, 여자들에게 쓴 돈 약 5억, 허세 부리며 빌려준 돈 약 10억, 총 60억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저축했다면
빚을 갚고도 30억이 남았을 겁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썼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밤에 여자들에게 투기에 허세에 썼습니다. 2022년 말 저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매형집 작은 방에서 아내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왔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아서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요. 전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요. 당신이 저를 죽였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2023년 3월 매형이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지혜가 병원에 있을 때 남긴 거예요. 형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녹음기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아내가 학창 시절부터 쓰던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녹음. 2021년 10월 15일. 여보, 나 지혜예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또 안 받네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어요.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울증이래요. 웃기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대요.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12번도 더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나 입원했어라고. 읽음. 표시만 떴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는 꿈. 당신이 우리를 버리는 꿈. 그리고 깨면 현실도 똑같아요. 준호가 오늘 병문안 왔어요.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요. 나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준호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예뻐서 당신한테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은 어디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녹음. 2023년 5월 2일.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호야,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약한 엄마여서 미안해. 여보,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을까요? 아마 안 듣겠죠. 당신은 항상 안 듣잖아요. 내 말을 나는 오늘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쉬기로요. 너무 피곤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지쳤어요. 여보, 부탁이 있어요. 준호랑 서연이 잘 돌봐줘요. 당신이 그 애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요. 제발 그 애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보야. 미안해. 미안해. 아내는 혼자서 그렇게 많은 말을 녹음기에 남겼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못한 말들을요. 제가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마지막 문자, 나 많이 힘들어는 녹음기에 남긴 마지막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날까지 저에게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새벽 3시.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저는 그 문자를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저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중국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간 뒤 저 세상으로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부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사업한다고 밤마다 놀러 다니고 바람까지 피웠다면서.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룸살롱 다닌 거, 여자들 만난 거, 엄마 몰래 돈 날린 거.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와요?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참았는데요. 아빠는 밖에서 놀고 엄마는 혼자 죽어가는데. 서연이가 제 다리를 쳤습니다. 나쁜 아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내의 방을 정리할 때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늘도 여보는 집에 안 들어왔다. 전화도 안 받는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보는 일하는 거야. 2019년 7월 12일 여보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다. 강남 룸살롱에서 3천만 원. 거래처 접대라고 하겠지. 나는 믿어야 하나. 2020년 11월 30일 준호가 학원비 달라는 말을 못한다. 아빠가 무섭대. 왜 우리 애들이 아빠 눈치를 봐야 하지? 2021년 4월 3일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받았다. 여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여보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2022년 8월 19일 여보가 집 팔아야 한대. 빚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돈도 다 썼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바보다. 이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다. 2023년 1월 30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문자를 봅니다.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장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고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죄를 압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족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유흥에, 허세에, 투기에. 저는 아내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나 많이 힘들어라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었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매일 천천히 조금씩.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절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저 자신도 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묘소에 갑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받는 벌입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밤 룸살롱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투자라는 이름에 도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입니다. 오늘도 4평짜리 원룸 침대에 누워 저는 묻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 있는 괴물이 속삭입니다. 넌 원래 그런 놈이었어. 맞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치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이다 채널이었습니다.